네, 2022년 과학고등학교 입학 당당한 연수 미래 교육의 변화에 따른 요구 역량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과학과학생 역량 교육 방안입니다.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저는 경상국대학교 손정우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입학 전형에서의 어떤 인재상과 역량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봤습니다. 그다음 이제 실제 교육을 통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요. 일단 이런 역량 교육을 위해서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교육 변화가 있는지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과학고가 처음 생겼을 당시 1983년이죠. 그때는 정확하게 산업시대였고 우리가 과학고를 통해서 기르는 학생들은 전문적이고 통합교육을 주로 했습니다. 특히 자원에서 물질을 추출하고 그 물질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상품화해서 돈을 버는 시스템. 전형적인 산업혁명 이후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자원에서 물질을 뽑는 거 어떻게 보면 순수과학, 기초과학이 하는 부분이죠. 자연과학. 그다음에 물질에서 제조하는 거. 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공대에서 하는 거. 제조된 상품을 마케팅하는 건 경영대죠. 그래서 자연과학대, 공대, 경영대, 대학의 3대 학생 수가 가장 많은 단과대학이죠. 이런 데서는 아무래도 지식, 기술과 경험이 굉장히 중요했죠. 실험을 어떻게 열심히 많이 해봤느냐 이런 게 중요했죠. 그런데 이런 지식인 기술과 경험을 쌓기 위해서는 주로 제대로 된 설명, 예상 이게 필요했어요. 왜 설명이 필요했냐면 불순물이 끼면 안 되잖아요. 순도가 높아야 되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반도체 뭐 물질 수입 뭐 이런 거 할 때 순도 높은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끓는 점에 맞춰야 되고 정확하게 퍼센트가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틀리면 안 되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이와 같이 이 과거라고 보여지는 물론 지금도 이게 교육이 필요해요.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과거에 굉장히 중요시됐더라는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원 물질 제조라는 이 당시는 설명과 예상의 수업이 필요했고 이 당시에 그러면 인재들은 어땠느냐? 요거를 이제 지식의 폭이고 이게 지식의 깊이라면 1980년대는 전문의였어요. 그 이전까지는 교양인 또는 지식인에서 뭐 깊이는 없지만 폭력이 많은 걸 아는 거였다면 우리 과학고가 시작 때부터는 어떤 특정한 분야에 쫙 깊은 지식을 아는 전문의였고 그리고 이제 90년대 말 되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해야 되니까 자기 전공 분야는 알지만 그 옆에 것도 좀 알아야 되는 이와 같은 T자형 인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었습니다. 이게 이제 90년대까지였던 거죠. 그러니까 21세기 되기 전까지 이런 교육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 당시만 해도 과학고가 이걸 유지해 왔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그 가장 바꾸기 힘든 게 리더십이라고 그랬잖아요. 결국 과거에 90년대에 과학고 교사 경험했던 분들이 현재 학교장이 되신 분들은 이 관점을 벗어나기 힘든 거예요. 이 T자형 인재 양성에 대해서. 그래서 바꾸기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데서 이 설명과 예상이라는 거 한번 볼까요? 설명이란 것은 결국 이런 법칙을 하나를 알고 그 법칙에 어떤 결과가 주어지면 왜 그런지 하는 것이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설명이고요. 왜라는 질문 논리설명이고요. 예상이란 것은 그 법칙을 알아야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그 조건에 따라서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설명과 예상은 가장 중요한 건 법칙을 배우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습을 하거나 문제를 해결한다 그럴 때 네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개념을 알고 있는 명제적 지식, 그다음에 방법을 아는 절차적 지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개념과 방법을 알고 활용하는 전략적 지식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것에 대하는 나의 자세, 내가 이걸 할 수 있다, 나에게는 이건 어렵다. 이와 같은 심령과 가치관 또는 인성 이런 부분들이 네 가지가 실제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부분이에요. 이게 소위 말하는 뭐 지식, 태도, 뭐 탐구, 우리 과학 3대 영역처럼 그래서 개념, 방법, 활용, 인성 좀 유식한 말로 명제적 지식, 절차적 지식, 전략적 지식, 신념과 가치관 이 네 개가 있는데 20세기까지만 해도 T자형 인재를 양성할 때까지만 해도 명제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에 훨씬 더 우위를 점했어요. 그렇다고 전략적 지식을 안 배운 건 아니에요. 신념과 가치관을 높이 사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중요했던 건 이게 중요했던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21세기는 어떠냐 봐야죠. 21세기를 뭐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지능 정보화 시대라는 말을 통해서 합니다.
융합교육의 시대예요. 그전까지는 전문교육, 통합교육이었는데 융합교육의 시대라 그래요. 그럼 이 시대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 앞에서는 자원이 중요했어요. 지하 자원이든 천연 자원이든 식물 자원이든 동물 자원이든 자원에서 물질 꺼내야 뭐 소에서 소고기를 꺼내듯이 중요했어요. 그런 자원 풍부한 국가들이 잘 살았어요. 석유 많이 나는 나라, 철강성 많이 나는 나라, 밀이 많이 수출되는 나라. 물론 이제 그건 저가니까 잘 사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중요했던 거였죠. 그럼 지금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 자원 대신에 무형의 데이터가 제일 중요해요. 와이파이 데이터 말고요.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나왔던 그런 데이터요. 수집될 수 있는 데이터. 뭐 기상 정보, 뭐 경제 정보, 주식 변동 정보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되겠죠. 이런 수많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우리가 과학고에서는 데이터 수집 정말 많이 합니다. 수업 시간에도 하고 실험실에서도 하고 많이 합니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정보를 추출하고 이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똑같죠. 사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여기서 나왔다 볼 수 있죠. 데이터, 정보, 지식, 지혜 이게 이제 지능인 거죠.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를 합쳐서 지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것을 마케팅에서 파는 거. 달라진 건 뭡니까? 자원, 물질, 제조, 상품. 요게 달라졌어요. 결국 20세기까지는 산업시대는 물건 만드는 게 더 중요했다면 지금은 얼마나 가치 있는 정보를 상품화시키느냐가 제일 중요해지게 된 거예요. 따지고 보면 지금 전 세계에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기업이 어디입니까? 구글, 아마존, 애플 다 소프트웨어 회사들이에요. 물론 애플이 아이폰도 만들지만 아이폰 돈보다 소프트웨어 앱 비용이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죠. 아마존은 처음에 쇼핑몰이었지만 지금은 아마존은 뭘 합니까? 빅데이터를 다루는 클라우드 서비스 최강자예요. 구글이 3위거든요. 아마존이 1위고 엄청난 거예요. 아마존이 바꾼 거죠. 그런 상품 쇼핑몰 경험을 바탕으로 빅데이터 시장이 뛰어들고 지금 클라우드 시장을 석권하고 있어요. 그만큼 세상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현재 과학 인재 교육은 이와 같은 데이터, 정보, 지식, 지혜라는 단계를 거칠 때는 기존의 지식, 기술이나 경험을 중시했던 것이 조금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걸 아예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새로운 것들이 더 중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냐? 역량들이에요. 정보 처리 역량, 지식 정보 처리 역량,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역량, 즉 문제 해결력이라든가 의사소통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중시가 되면서 이런 역량 교육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 시간에서 1차 시와 2차 시에 제기했던 역량들을 계속 강조했던 이유가 바로 현재 교육의 변화가 확 21세기에 등장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데서는 그러면 앞에서는 주장과 설명과 예사하는 것이 중요했잖아요. 교육적 방법에서. 그럼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겠어요? 주장이에요. 왜? 어떤 수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정보는 사람마다 달라요. 물론 정보 끄집어내는 방법을 배우면 그대로 비슷하게 나오고 있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로 새로운 주장을 할 때마다 훨씬 더 가치가 있게 되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 뭐 TV 광고에 어떤 배우가 나와서 뭐 특정한 앱을 광고합니다. 요즘 TV에 앱 광고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앱 광고 저도 한번 다운받아 봤어요. 그랬더니 국세청에 들어가 가지고 국세청 데이터를 동의할 것이냐니까 가져오더라고요.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데 그 데이터를 가져와 갖고 5년 동안 내가 얼마를 풀어들였고 세금을 얼마 내었고 환급은 얼마가 되느냐. 이걸 추출해 줘요. 물론 이제 저희 같은 공무원들은 환급될 돈은 없지만 어쨌든 그걸 해 보면 재밌는 게 5년 동안 내가 세금을 얼마 내었고 얼마를 벌었고 그중에서 5년 중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해는 언제였고 얼마를 벌었고 그리고 내가 비슷한 연령대에 비해서 내가 상위 몇 프로, 하위 몇 프로, 중위 몇 프로 요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데이터 갖다가 추출하는 즉 데이터를 추출해 와서 새로운 가치 있는 정보를 만든 거예요. 새로운 주장을 한 거예요. 그게 마케팅되고 돈을 버는 시스템인 거예요. TV 광고를 할 정도로. 세상이 변해진 거죠. 그렇다면 우리 과학과 학생들은 기존에 이런 물질을 다루고 제조하는 거 정말 중요하죠. 우리 그런 인재 없으면 우리나라 먹고 살기 힘드니까. 산업국가니까. 거기다 플러스 이 역량을 경험하는 것을 가지면 훨씬 더 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재상이
이렇게 좀 바뀔 거라는 거죠. 오늘날에는 폭넓게 T자형이 아니고 약간 V자 형태로 이렇게 점점점점 좁혀져서 자신의 어떤 전공 분야, 그러니까 타 분야도 조금씩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역량을 가지면 이런 것들이 가능해질 거라는 거고, 그다음에 미래 융합형이에요. 전 분야에 어떤 걸쳐서 특정 분야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이와 같은 형태의 인재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나 스스로가 융합형에 대한 자신감을 갖지 못하면 어려운 거예요. 아, 나는 물리 선생이니까 물리만 주구장창 가르치면 돼. 아, 어렵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상관없어요. 학생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뒤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사실 일반 대학에서 과학고 학생들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지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단순하게 과학고 온 애들이 뭐 자사고 온 애들보다 낫다, 이게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배우는 교육 과정상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 과학고의 현재 교육 과정은 T자형 인간에 맞게끔 짜여진 경향이 좀 있어요. 물론 사학마다 좀 다르겠지만 특히 2학년 내 조기 졸업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융합형이나 V자형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특히 역량 주장 이거 해볼 기회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고 그 결과물이 대학에서 교육을 해보면 드러나기 때문에, 왜냐면 이런 정보를 내고 가치 있게 만들려면 단순하게 과학만 수학 과학만 잘해서는 안 되거든요. 인문사회 소양이라든가 우리가 제가 아까 1차 시 때 과학기술 인재에 필요한 역량들을 얘기할 때 주변 변화 얘기했잖아요. 그것처럼 다양한 역량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에서 좀 부족하지 않냐라는 생각 때문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주장이란 것은 뭐냐? 20세기 후반의 주장은 사실로부터 뭔가 설명을 원리하고 주장하고 예시되는 이와 같은 형태. 이게 사실 우리가 실험 보고서 쓸 때 나옵니다. 측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존에 알고 있던 원리로 설명을 해요. 그리고 다른 예를 들면서 이번 실험은 이런 원리를 잘 파악해냈다. 또는 이런 예를 들면서 이번 실험은 이런 오차가 발생하였다. 이렇게 하는 것이 20세기 후반에 유행했던 주장 방법이었어요. 근데 21세기에는요. 조금 달라진 게 뭐가 달라졌냐면 가치 있는 정보가 중요하다 보니까 일단 주장부터 해요. 가치 있다고 먼저 보여줘야 돼요. 핵심 의견을 주장을 해요. 그런 다음에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유가 뭔지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예시를 제공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약간 순서를 바꿨다 볼 수 있어요. 주장이 맨 앞으로 왔을 뿐 여기 설명하는 이유 있고 예가 있어요. 그러면 달라진 건 뭐냐? 방법이에요. 이 주장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저 아까 세금 환급 문제 나왔잖아요. 그 앱을 가보면 세금 환급할 수 있는 금액이 있냐 없냐 알려줘요. 저는 해보니까 없었어요. 있으면 버튼 하나만 누르면 연동되죠. 그래서 어떤 세무상 연동되겠죠. 연동돼 갖고 내가 대신 신청해 주니 수수료 얼마를 떼겠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결국 현재 앱을 개발하는 것도 보면 단순하게 끝난 게 아니고 오프가 들어가 있어요. 방법 제한. 그래서 주장하는 방법이 조금 바뀐 거예요. 지금 정통적으로 과학교과, 수학교과 이런 과학고에서 주장을 이런 교육을 많이 합니다. 어떤 데이터를 추출해내서 사실을 바탕으로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이론을 가지고 설명하게 보고 경향성을 찾게 보고 그리고 어떤 주장을 끄집어내고 예를 들게 하는 이런 게 있다면은 이제 좀 하나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만들어진 주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21세기 주장 방법이고 그렇게 해야만 이 부분이 어떤 교육이 더 강해지냐? 바로 전략적 지식, 활용하는 면이 강해지고 이때 신념과 가치관이 길러지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이거를 공공의 목적으로 쓸 수 있다. 아니 이건 너 자신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 이 방법 속에는 당연히 공공성과 효율성이 들어갈 거니까. 따라서 기존의 명제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에 대했던 방법들이 전략적 지식과 신념과 가치관의 형태로 좀 더 강조되는 형태로 수업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역량을 키울 때 가능한 교육 방법이 될 거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학생들이 만나는 문제 해결 과정, 이게 뭐 과학고에서 하는 R&D 과제 연구뿐만 아니라 나중에 대학을 가든 대학에 가면 뭐 캡스톤 디자인도 하고 기업체 가서 프로젝트를 하든 대부분의 어떤 문제 사항이 있으면 그 문제를 통해서 뭔가
정해진 답은 아니지만 구하려고 할 거예요. 그때 내면에서 어떤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이에요. 명제적 지식, 절차적 지식, 전략적 지식, 시스템 체계 이런 걸 바탕으로 문제 상황을 이해하게 되고 내적으로 어떤 이미지 형성을 해 나가면서 풀이 과정을 만들어 가면서 전략을 세워서 답을 구해 가는 이런 과정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역량을 키운다 그럴 때 명제적 지식을 키운다 그럴 때는 뭔가 구조적이고 위계적인 거, 즉 개념적인 거, 우리 개념 순서도 구조도 배우듯이 배우는 거고 절차적 지식을 익힌 것은 개인의 연습밖에 없어요. 개별 학습이죠. 물론 옆에서 지도 교사가 붙어서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실험 조교가 붙을 수도 있고. 어쨌든 절차적인 개인적으로 훈련을 해야 돼요. 뭐 수학 문제, 연습 문제 풀듯이 개인적인 학습이 중요하고 전략적 지식은 이때부터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명제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은 개별 학습이 가능해요. 혼자서 배우면 돼요. 영상을 봐도 되고요. 근데 전략적 지식과 신념과 가치관은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팀을 이루어서 내가 해가면서 쟤는 저런 아이디어를 쓰는데 나는 이게 왜 못하지? 아, 내가 이 문제를 잘 모르고 있구나. 누군가가 얘기를 해야 누군가의 얘기를 들어야 이게 되잖아요. 신념과 가치관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과 함께하면서 아, 내가 잘했구나, 못했구나, 내가 이게 잘하는구나, 못하는구나. 너는 왜 그걸 왜 안 도와주니? 너 그거 정말 잘하는구나. 이와 같은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존의 개인 학습에서 모둠 학습으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과학고에서 지금 현재 평가 체제는 이런 명제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에 갖춰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내신 성적이 매겨지다 보니까 현재 이루어지는 교육들이 뭐냐? 개인에게 맡겨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방학 때 또는 주말에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서 학원을 갑니다. 왜? 명제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에 대한 평가로 대학을 가니까. 근데 평가 체제를 전략적 지식과 신념과 가치관의 형태로 바꾸면 주말에 학원 갈 시간이 없어요. 친구들끼리 모여서 모든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학교의 어떤 변화 노력을 가지면 저는 이게 입시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보여져요. 지금 현재 내신 성적 체제로 해서 다른 학교에 뒤지지 않는다? 중요하지 않아요. 애들의 성장 효과는요. 어차피 대학 가면 다 드러납니다. 그 왜 대학 가서 드러나냐? 그거는 조금 있다가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은 그래서 이런 명제적 지식, 절차적 지식, 전략적 지식, 신념과 가치관 이런 포괄적인 거 말고 실제로 디테일하게 요구되는 역량은 물론 이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해서도 명제적 지식, 뭐 절차적 지식 다 들어갈 수 있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과학 인재에 요구되는 이 시대에 요구되는 역량은 디지털 리터러시 당연한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도구적인 측면이 강하니까. 그다음에 창의성과 융합 역량. 이것도 우리 과학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하나가 협업하는 역량, 공감과 소통, 창업가 정신,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결국은 이거 따져보면요. 디지털 리터러시, 자기주도 학습 이거는 혼자 할 수 있어요. 창의성 융합, 협업, 공감 소통, 창업가 정신 이거 혼자서 힘들어요. 우리가 1차 세에서 다뤘던 심층학습법 지향하는 바죠. 즉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프로젝트 학습이 대세가 될 거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앞으로 사회 변화가 그렇게 되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연구들에 대해서 현재 있는 과학자, 공학자, 교육자들에게 물어봤어요. 과학 인재들은 그러면 저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역시나 키워드 중심으로 뽑아내면 인성과 역량에 관한 부분들이 나와요. 일단 현직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일단 새로운 거 해야 된다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했겠죠. 그러니까 문제 발견, 역량에 관한 거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거라도 새롭게 구성할 수 있는 능력, 편집 능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미디어적으로 하든 디자인 측면을 하든 이게 역량이고요. 그다음에 새롭게 뭘 만들어내야 되니까 참여미 수행할 수 있는 것. 특히 만드는 것이 개인적인 호기심이 아니라 뭔가 가치 있게 만들어야 되니까 결국 사회적인 어떤 기여, 공헌 이런 거 그게 역량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자꾸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니까 모험하겠다, 도전하겠다, 회복 탄력성 가진다. 앞에서 나왔던 창의과 정신과 일맥상통한 거죠. 그래서 모험과 도전, 회복 탄력이라는 개념들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과연 우리가 과학고에서 모험과 도전 의식을 심어주는가?
회복 탄력성을 심어주는가? 이건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기회를 주지 않는 것 같고 개인에게 맡기는 경향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이제 역량, 인재 이런 것에 대한 거 그리고 어떤 지식들을 쌓아야 되는가 그리고 세상의 변화, 큰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씩 교육을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살펴보면 정통적인 물질에서 이제 데이터 시대로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개념 설계라는 것으로 넘어가게 돼요. 물론 개념 설계는 대학 가서도 할 수 있어요. 물질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거예요. 그죠? 물질 문명 시대에서 과거 교육이죠. 물론 현재도 진행되고 있어요. 유용하죠. 기억해야 되죠. 반복 학습하니까 되게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시간 투자하면 굉장히 유리한 시험제도, 뭐 평가제도, 교육제도가 되겠죠. 데이터는 효율성을 기하고 아이디어 내야 되고 도전해야 되고 회복 탄력해요. 그래서 이제 과학 교육이 이렇게 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공학 교육은 이렇게 가려고 하고 있죠. 이 아이디어를 발전시켜서 뭔가 사업화 아이디어를 만들어야 되고 또 축적해야 되고 그리고 위험 공유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개념 설계라는 거하고 이 아이디어라는 차이가 뭐냐? 사실 우리가 학교에서 창의적 문제 해결을 다뤄요. 이건 아이디어고요. 개념 설계는 공학적으로 뭔가 제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념 설계는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건데 사실 기업체에서는 아이디어보다는 개념 설계를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 설계는 또 제한 요소라는 게 있어요. 물론 창의적 문제 해결 과정도 마찬가지죠. 뭐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또는 장비가 없는 상황에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결국 이런 것들은 계속 시행착오 겪어봐야 발전이 돼요. 결국 시행착오 하려고 그러면 계속 도전해야 되고 또 뭐 해야 됩니까? 회복 탄력이 돼야만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려 그러면 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후두엽, 척두엽, 두정엽, 전두엽. 우리가 보통적으로 대뇌 피질, 인지를 담당하는 영역이잖아요. 후두엽은 시각을 담당하고 두정엽은 운동 감각, 척두엽은 기억, 전두엽은 의사결정 판단, 뭐 전전두엽은 더 그렇고요. 근데 이런 뇌 발달이 뒤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 3세 때 눈 깜빡깜빡 하죠. 뭐 아기 때 3세까지는 후두엽이 발달한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뭐 뭐죠? 유치원 다닐 때 이때는 기억력이 되게 발달한다 그래요. 저기 두정엽 운동 능력이 많이 발달한다 그래요. 그래서 애들이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놀이동산 가야 되고. 척두엽은 보통 이제 초등학생 저학년부터 초등학생 고학년 사이에 발달한다니까 기억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언어 청각이. 그래서 다들 그때 되면 우리 애가 천재인가 다 영재인 줄 알죠. 초등학교 저학년 때 막 기억력이 좋아지니까. 그건 당연히 내 발달이 그 시기에 일어나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뭡니까? 전두엽이 발달합니다. 전두엽은 언제냐? 소위 말하는 청소년기예요. 그래서 이 의사결정이 발달되지 못하면 엉뚱한 짓도 하고 사고 치는 거죠. 위험한 뭐 무서운 중학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두엽 발달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런 전두엽 발달을 높이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게 신경 가소성이라는 거예요. 뒤에 나와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뇌 피질에 담을 수 있는 기억력이 100조개라 그래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오늘 저 얼굴 봤잖아요. 기억하잖아요. 이게 한 개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100조개를 채울 수 있는데 이 100조개가 꽉 찬 나이가 7살이래요. 그러니까 7살 때까지 얼마나 많은 경험치를 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필요 없는 거 잘라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를 봤잖아요. 한 달 뒤에 제 얼굴 기억할까요? 잊어버립니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필요 없으면. 또 보면 계속 보면 남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보는 것을 장기 증강이라 그러고 강화되는 거죠. 잘라낸 것을 신경 가해치기를 한다. 여기 생물시험들 계시면 아시겠죠. 뭐 저 생물 전공이 아닌데 어쨌든 이런 거를 신경 가소성이라 그러고 이런 신경 가소성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이 고등학교 1학년 때예요. 이때를 우리가 초인지가 발달한다 그러고 이때부터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항을 알면 왜 고등학교가 중요하냐? 바로 전두엽이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의사결정이라든가 의사소통이라든가 사고력이라든가 이와 같은 교육들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이 명제적 지식이나 절차적 지식이 익히는 것은 주로 두중엽과 척두엽을 발달시키다 보니까 전두엽이 제대로 활성화 안 되어서 대학 왔을 때 힘든 거예요. 그동안 과학고 애들이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대학 오면 대학 수업을 되게 잘 들었어요. 이유는 과제 연구라든가 R&D 같은 걸 하면서 전두엽을 활성화하는 프로젝트 학습을 대중화시켰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조기 졸업을 하다 보니까 조기 졸업 대상자가 누구냐? 전두엽을 활성화시킨 아이들보다는 척두엽을 활성화시킨 애들이 들어오기 쉬운 제도잖아요. 조기 졸업 제도가. 그러니까 대학에서 선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애들 와봤자
똑똑하긴 똑똑한데 뭔가 의사결정하거나 프로젝트하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차라리 3년 다닌 애들이 훨씬 낫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프로젝트 학습하거나 인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회복 탄력성이 중요한데 여기 이제 아까 그 네 사진이에요. 이 회복 탄력성과 관련된 부분이 바로 편도체 부분이에요.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내야 되고 이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낼 때는 당연히 사람들 간의 관계도 중요하고요. 그 내가 상처받았을 때 주변에서 도와줘야 되잖아요. 유연성, 끈기, 자기조절, 긍정성, 자기돌봄이라는 게 필요해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뇌에서 이 편도체가 들어가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영향을 미친다. 이게 바로 신체적 표지 가설이에요. 가설로 된 것은 아직 인정받지 못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인용이 될 것 같고요. 이게 편도체 부분에 있는 부분이고요. 주어진 정보를 좋다 나쁘다 판단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의사결정 효율을 높인다는 거죠. 그래서 전전두엽하고 편도체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거라는 거고요. 이런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연수를 듣고 있는 선생님들 어떤가 보는 거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간단 검산제가 있어요. 지금 화면을 멈추시고 본인이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게 오전 척도로 합니다. 일단 제가 시간이 가니까 뭐 해볼 때까지 기다려 놓고요. 영상 멈추시고요. 점수를 매기십시오. 자, 매기셨죠? 그러면 몇 점이 나왔는가? 점수 나왔을 거예요. 이렇답니다. 네. 60점 이상이면 굉장히 높고요. 37점 이하면 낮은 편이랍니다. 16점인 거는 최하가 1점이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회복 탄력성이 높으신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거고요. 대부분 높게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하고 한번 해보셔도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거니까요. 네. 자, 그러면 이런 회복 탄력성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첫 번째 이 위험과 위협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경험이 생기면 스트레스가 생기죠. 요게 쭉 가면 이제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키고 코르티솔이라는 것을 분출시켜서 불안, 우울, 불면증, 무기력, 집중력을 정화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거죠. 소위 말하는. 그런데 사소한 문제, 과거의 위협하고 조금 비슷한데, 그러니까 사소한 일이에요. 엄청 큰 일은 아닌데. 근데 그거를 몸이 구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어서 두려움이 생겨서 이 두려움을 누를 수 있는 거는 전두엽에서 그거 별일 아니야 이렇게 눌러셔야 되는데 회복 탄력성이 없으면 그걸 누르지를 못하니까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소위 말하는 굉장히 심각한 심리적인 문제를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회복 탄력성을 높이려면 전두엽도 활성화시켜야 되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게 중요하고 이 함께하는 수업은 결국 프로젝트 학습, 모둠 학습을 통해서 해야 되니까 가족, 공동체, 자아성찰, 상담, 마음챙김, 신앙 이와 같은 부분들로 환경적 요인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과학고에서 애들을 회복 탄력성 높이기 위해서는 물론 집단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만 개별 학습보다는 모둠 학습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줘야 된다는 거고요. 이런 위험 공유에 필요한 역량은 결국 대인관계, 정보처리, 의사결정, 의사소통력이 필요하고요. 이런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할 때 의사소통 능력을 우리가 그나마 실천 가능하잖아요. 보통 의사소통 능력 그러면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고 남의 얘기 듣는 것도 있지만 말, 글, 그림, 기호 같이 매체를 통해서 표현하는 거. 아까 우리가 1차시에서 디지털 트랜스랩 봤듯이 영상 제작하고 표현하는 능력. 그 다음에 논증하는 능력, 주장하는 능력. 이 많은 것들이 수업이 활성화될수록 위험 공유에 필요한 역량들을 길러간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표현하는 방법은 우리가 잔해 운해를 간단하게 보면 이 논리적인 사고하는 거를 패러다임 사고라 그러고 예술적인 생각을 하는 것을 또는 감성적인 생각하는 것을 내러티브라 사고라고 그래요. 근데 이 두 개를 동시에 발달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회복 탄력성도 좋아지고 인성도 좋아지는데 위대한 학자라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 사람들 강의도 잘하잖아요. 주로 내러티브 형태로 의사소통하니까 아무리 어려운 내용도 쉽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과학고나 뭐 저기 영재학교 R&D 이런 발표로 가 보면 어려운 내용을 어렵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내러티브 사고가 발달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고를 발달시키려 그러면 주장을 할 때 결국 설득이 주장이잖아요. 설득하는 과정에서 논리적 옳고 그름도 중요하지만 듣는 사람의 기분을 고려하는 감성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내가 얼마나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표현이 될 때 그 부분들이 먹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TV 상에서
강의하다가 뭔가 사건 생겨 갖고 퇴출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인성이 안 좋은데 그 사람 말을 어떻게 믿어?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학생들을 의사소통 관련돼서 교육을 시켜서 회복 탄력성을 기르고 위험 공유하는 능력을 기르겠다 한다면은 단순하게 논리 수학적 사고만 키울 것이 아니라 내러티브 사고까지도 길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조금 시간 좀 더 길게 갈게요. 너무 좀 길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고요. 중요한 내용들이 많으니까. 융합 교육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선생님들이 융합을 잘 구분 못 한다는 거예요. 통합하고 복합은.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라면을 하나 들면 카레 라면 라면이에요. 라면이 아니에요. 라면 맞아요. 두부면은 라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존에 있던 거를 두부하고 면이란 걸 결합시켜서 새로운 걸 만든 거는 융합이고요. 기존에 있던 것에 다른 걸 첨부해서 기존 걸 버리지 않고 물리적 결합하는 거. 이게 복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물화생지를 다 배운다. 이거 통합 복합 교육이에요. 근데 물화생지가 모여서 새로운 분야를 만든다. 이러면 융합이에요. 그래서 공대에서 새로운 분야가 생성이 되면 그 융합 분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융합을 하겠다는 거는 과학에 디지털 넣겠다가 아니라 디지털과 과학이 만나서 새로운 분야를 열어야 융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융합 교육 쉽지 않아요. 충분히 통합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쌓여야만 융합이 되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럼 융합 교육은 앞으로 대주가 될 거예요. 왜? IT 기반이 되면서 또 미래 직업군이 변화가 생겨요. 그리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요가 생기니까 결국은 새로운 것들이 필요하고 특히 이 디지털 기반된 융합 교육이 필요하니까 결국 디지털을 결합시키는 경험들을 과학고에서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개인 학습이 안 돼요. 가치 있는 주장을 해야 되니까 결국 프로젝트 수업을 해야 되고 에듀카 활용해야 되고 결국 평가 방법도 바꿔야 돼요. 절대 평가인 인정제 그리고 수업도 교육 과정도 전통적인 형태가 아닌 마이크로 디그리 형태. 제가 1차 시에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 2차 시에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의 바탕이 된 교육 과정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디지털 교육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디지털 교육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정보 선생님들 계신지 모르지만 정보 선생님들이 수업해서 정보 교육하는 것은 약간 알고리즘 위주의 소양 교육이라 보여져요. 디지털 기반 교육, 디지털 이해 교육, 수학 필요하고 컴퓨팅 사고 필요하고 데이터 과학 필요하고 코딩 알고리즘이에요. 근데 대다수의 교과는 응용하고 융합하는 거예요. 타 교과에서 하는 거죠. 실생활 문제를 다루고 디지털 체험을 다루고 문제 해결. 즉 이렇게 되려 그러면 활용 교육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심층 학습법인 프로젝트 학습으로 넘어가야만 이런 디지털 교육을 통해서 역량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현재 그 소양 교육은 이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건데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충분히 합니다. 대학에서 이렇게 하죠. 이미 이런 플랫폼 회사들이 있어서 앞부분 자 이번 시간에 이런 거 할 거 이런 거 할 거야라고 하면 딱 플랫폼에 들어가면 영상이 있어요. 영상 보고 코딩하면 그 옆에 또 채팅창이 있어서 질문 바로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온라인 플랫폼 제공 회사에서 답변이 바로 옵니다. 답변이 쌓이면 AI가 답변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양한 코딩 교육을 할 수가 있어서 부담이 줄어들고 있고 이건 개별 학습이 가능해요. 왜? 이거는 말 그대로 그 코딩 함수 외우는 명제적 지식과 절차를 따르는 저기 절차적 지식 이런 것들 방법을 다루는 이런 걸 배우니까 이건 개인 학습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소양 교육은 개인 학습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활용 교육은 모여서 문제를 발굴하고 그 문제를 디지털로 어떻게 할 건가 해야 돼요. 즉 나중에 AI가 발달하면 이 소양 교육에 관련된 분야는 다 AI가 할 거고 결국은 AI가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인간이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소통하고 협업하고 공감하고 행간의 의미를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친구들끼리 서로 모여서 얘기하고 신뢰하고 공정하고 규칙 지키고 결국 예습하고 수업 중 질의 응답하고 토론하고 협력적 문제 해결하는 이런 활동들이 더욱더 필요하게 되고 디지털 시대가 된다서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려면 결국 프로젝트 수업을 해야 되고 이런 프로젝트 수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학생 주도의 전략적 지식 이 분야를 더욱더 길러야 되는 거예요. 교사 주도나 개별 학습이 아닌 모둠 학습의 형태인 전략적 지식을 키우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교실 공간이 이와 같은 형태로 모둠 학습이 가능하고 모둠별로 모니터를 보고서 서로 미러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현재 과학고에 이런 공간이 있나요? 없다면 이런 공간을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모둠 내 상호 평가라든가 다른 모둠에 대해서 상호 피드백을 주는 이와 같은 것들이 이루어질 때 전반적인 역량 교육이 달성이 되는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 왔습니다. 끝으로
그렇다면 평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이제 역량 중심으로 바뀐다면은 과학고마다 정해 놓은 핵심 역량에 대해서 인정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인정이라는 것은 점수를 매기기보다는 뭘 하고, 뭘 하고, 뭘 하고 그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결과물을 내는 절대평가적인 측면에서 하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핵심 역량에 관련된 교육 과정과 교육 프로그램을 잘 구성만 하면 그것을 어느 정도 달성해서 마치기만 하면 노력하고 시간 투자하고 경험치를 쌓으면 이만큼의 역량이 달성되었다고 얘기해야 되지 그 달성의 수준과 깊이를 평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교육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그걸 다 이수하면 달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핵심 역량 인정제라는 것을 한 번쯤은 도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정서를 발급하면 충분히 졸업장이 나갈 때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을 담아서 대학에 진학하는 이런 형태가 21세기에 지향하는 바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가 미래 변화를 보고 현재 과학고 입학 전형을 보고 그리고 끝으로 와서 현재 과학고가 앞으로 역량으로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가를 얘기했습니다. 여기 계신 입학 당정관님들은 이렇게 해낼 수 있는 학생들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교육의 변화를 과학고에서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제 긴 강의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